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예비 주자들의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화창한 5월에 치러져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선거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대담에 앞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일쯤 소환을 통보한다.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밝혔는데요. 최 교수님, 생각보다 오늘 이제 사저로 복귀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빠른데 좀 서두르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소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 신분일 때 피의자로 이미 입건이 된 상황이었고 특검의 조사가 대통령 신분인 것 때문에 무산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대면 조사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됐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단지 지금 이제 대선 과정이고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빨리 이 수사를 받고 마무리를 빨리 져야 되겠죠. 대선 일정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 각 당이라든지 각 주자들이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른바 뭐 보수층의 결집이라든지 지금 뭐 사저 정치 말씀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정치권의 대선 국면의 유동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야말로 민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제기돼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된 공범으로 적시된 사람들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소환돼서 받아야 되고 단지 지금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죠. 네, 그런 부분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은 뭐 강제 구인장 같은 거 그런 또 것도 검토해볼 만한 불가피하죠. 상황이다. 검토가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좀 일정을 당겨서 예. 가능하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그래서 검찰의 내일 소환 통보는 그렇게 빠른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다른 것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부담 요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일까요? 정확하게 소환 날짜도 얘기하지 않고 또 공개 여부도 아직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단 말이죠. 아마 내일 검찰이 입장을 밝힐 때 구체적인 날짜 또 소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재가 파면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이 우리 최 교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이 좀 더 그 경선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하면 논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하겠다는 거고 저는 그 입장은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순실 씨, 김기춘 씨, 조윤선 씨, 또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 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가능한 한 그 1심 판결이 빨리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유무죄 문제를 가리기 1심 위해서는 재판에서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요. 특검법에 의해서는 기소가 된 경우에 30일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소된 지 꽤 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거기 그 범죄 혐의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를 서두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의 또 관심 문제.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소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 공개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공개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는 애우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뭐 세울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전례를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할 때 봉화마을에서 나오셔서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도 봉화마을에서 벌써 기자들한테 면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에 나오실 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문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 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로
이때 이분들도 다 포토라인에 섰기 때문에 네. 검찰이 내일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수순을 수반하지 밟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최 기자님 보실 때는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그거에 순순히 응할까, 응한다면 또 어떤 형태를 할까, 또 입장을 어떤 걸 낼까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를 얘기를 했잖아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5년도 그때 골목성명의 모습이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옷 입은 것까지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합천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합천에서 영장 발부 받아서 이제 연행됐단 말이죠. 굳이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전직 대통령답게 네. 그야말로 지금 그저께 얘기 이른바 불복 메시지로 읽히는 예. 사실상의 불복 선언 아니냐라는 이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그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다. 정말 것이다. 진실을 밝히려면은 검찰에 당당하게 나올 필요가 있죠. 굳이 국가헌법기관에 영장이 만약 발부됐다면 영장 발부되기 전에 소환장에 응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예. 무고함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더욱더 정말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합리적 박 의심을 대통령은 할수 있죠.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삼성동 사저 주변에 이른바 박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지금 한 달간 지금 집회 신고를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어떤 물리적 충돌,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저지할 수 있겠죠. 있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물리적 이 충돌이라는 것도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장한 것도 아닐 텐데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 이러니까 그건 또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예. 그러나 국가기관은 우리가 헌법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우리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관이 와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하겠다라는데 그걸 막는다면은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진실은 무엇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뭡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좋은 누가 일도 될수 있다. 아니고 그리고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계가 있으려고 보고 순순히 저는 응하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다소의 좀 다소의 약간의 마찰이 마찰. 있겠죠. 그러다가 저는 그것도 열릴 것이다.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당당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또 밝히겠다고 하신다면, 그래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하신다면 그 의지가 강하다면 아무리 지지자들이 만류하고 막아도 결국은 검찰에 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차피 검찰 조사는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연한 기품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조사, 특검 조사도 사실 대면 조사를 두 차례 받지 않겠다. 거부를 한 편이니까 어떤 이유든지 받지를 않았단 말이죠. 네네.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직에 계실 때 본인이 말씀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는데 받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때 그것이 또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하나의 영향을 사유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헌재 결정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직 때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예. 내가 그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헌재는 이걸 기각을 할 거다 이렇게 봤고 그러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터이니까 예. 그때 그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검찰이 소환을 하면 그걸 피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 연행을 했는데 예. 그런 모습으로 수사를 받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나 또 국민 보기에 좋지 않다고 현 생각합니다. 단계에서는 검찰 역시도 현 단계에서는 아직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이후의 생각지 않겠다. 그렇죠. 일단 소환장을 하고 소환을 네.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죠. 지금 아직 우리가 너무 이제 예단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답게 전 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로 가지 않고 스스로가 검찰에 걸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고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이제 소환에 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동정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바로 조기 대선 전국에 돌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아주 친박 지지자들이라든지 좀 극보수 단체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어쨌든 소환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지금 현재 어쨌든 불복의 메시지 많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박 집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정심도 이룰 수 있고 이른바 이제 그 지지층의 결집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역시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한다든지 지금 논점은 그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그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 발언,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거,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 아니냐라는 그 해석들 많이 내놓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선 이후에도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 이제 친박 핵심 의원들도 자신들이 사실 소멸의 길을 걸을 뻔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로 서로의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의 필요에 의한 거기에 기대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박 전 대통령은 수사에 어떤 압력을 작용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건데 이 대선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의 저런 모습들 그리고 친박 의원들 저런 것들이 대선 국면의 어떤 그 프레임이나 판을 바꾸기에는 저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이른바 사저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이야기부터 잠시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 친박의 핵심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불복 논란에 이어서 이제 사저정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숙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사저로 귀환하시는데 가볍게 가서 인사 올리고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저는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불복 논란에 이어 사저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실체가 없다. 인사를 드리는 차원의 일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사실 해당 의원들도 이게 뭐 인간적인 도리에 의해서 한 거지 뭐 특별한 조직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지난 일요일 그 퇴거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께서 가서 인사드리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뭐 언론에 보도됐지만 누가 정무를 맡고 누가 법률 맡고 수행 맡고 그랬는데 정말 조직적으로 뭘 할 경우에는 뭐 사저정치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게 국민들께 보여지겠지만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뭐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좀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달리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요일 날 삼성동으로 자택으로 가실 때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더라도 헌법의 최고 수호자였기 때문에 내가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그 승복의 미학을 보여주시고 국민들께 또 호소를 하는 거죠.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제 분열과 대립 갈등을 끝내고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좀 단합하는 이런 길로 가십시다. 이런 말씀이 나왔다면 정말 동정 여론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불복 논란이 비춰지고 또 그때 간 친박 의원들의 또 화살이 가고 사저정치 논란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늦었지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검찰에 언제 나오실지 몰라도 나오실 때라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친박 의원들께서도 언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뭐 오늘 출마 선언했지만 뭐 호위무사 자처했던 김진태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대선 출마하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뭐 명백히 밝혔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그런 말씀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예. 또 그런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처신을 신중하게 잘해줘야 필요가 된다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나 묵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시각도 일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런 뭐 암묵적 묵시적인 것이 없었다면은 친박 의원들이 저렇게 행동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호태 원내대표가 실체가 없다. 지금 정무, 법률, 수행 이렇게 홍보. 나눴잖아요. 네. 이렇게 언론 이렇게 민경호 의원 등 뭐 여러 의원들 8명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교감이 없으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주로 돌아왔을 때 민경호 의원이 대신 얘기했던 그 메시지들 말이죠.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한다. 그것도 이제 읽히기에 따라서는 국민께 감사한다 그러지 않고 꼭 지지해주고 성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실 국민들은 촛불 집회 나온 국민들은 대통령을 그렇게 성원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뭐 구속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촛불 집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편가르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고 예.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친박 의원들의 저런 행동도 지금 뭐 우리 이상일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아주 명시적으로 난 불복하겠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결정을 불복한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이 출마 선언을 합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묵시적인 어떤 그런 동조가 없으면 저는 이런 게 가능하지 사실상 않다. 가능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말씀처럼 네. 이러한 것도 다 그 소모적인 논란이었다. 내 생각은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께 정말 역시 대단히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소모적이고 그런 논쟁적으로 부분이요. 간다 이런 그런 부분 이제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사실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그렇죠. 판을 좀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좀 이렇게 기울어진 판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도 많이 읽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이 얘기는 승복의 메시지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다고 불복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 아니냐라고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치에서 가장 그 흔히 동원되는 기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그랬다라는 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좀 두고 봐야 돼요. 아까 말씀처럼. 네. 이른바 갈라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편갈라서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이건 꼭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아주 흔히 주요한 나타나는 정치 네. 문법이거든요.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무위에 그칠 것이고 명분도 없고 성공적이도 않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 안 하리라고 보고 어떻게 기대를 보십니까? 해봐야죠. 의원께서는 대선 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의 일부 의원들이 뭐 그 보수를 결집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번 대선을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가져가서 이 판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을 찬성하는 분들이 80%입니다. 보수의 상당수도 찬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이 헌재 결정을 승복을 해야 그때 동정 여론이 생기고 운동장은 좀 기울어진 게 시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저런 태도는 오히려 소위 문재인 전 대표 쪽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헌재 결정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파면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바라는 건 이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통합을 저해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보수가 재건이 돼서 진보와 보수가 좀 더 인류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렇게 해서 국가를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보수 진보의 대결을 더 부추긴다. 그러면 보수는 재건되기가 어렵고 진보의 시대가 더 오는 거죠. 명분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데 사실 이제 보수 진영의 판도를 또 하나 흔들 수 있는 변수가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예상했던 대선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네, 대통령이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아직 확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일정을 안 잡고 있는 것 아니냐,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최 교수님,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는 개인 출마 여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뭐 뚜렷한 이유는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미 뭐 행정자치부에서 그 아니다 마련돼 있고 국무회의에 상정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구구한 억측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 대선 출마 여부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도 소모적인 예측이고 소모적인 논란 아닌 논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복귀의 가능성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사실상 청와대는 네. 기각과 각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기대하기를. 그때는 저는 사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출마하겠다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복귀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불출마한다는 건 또 출마를 전제로 불출마라는 상대적 개념이 있는 거라서 그것도 전 말하기 어렵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사저로 가고 탄핵이 내려지고 이랬는데 오늘도 이제 오늘 그 대선 날짜를 공고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안 하다 보니까 대선 전국에 뭐 곧 하겠습니다만 또 어차피 3월 20일까지 해야 되니까 예. 하긴 하겠습니다만 단 하루 이틀이라도요. 이 대선 전국의 이 불가측성을 자꾸만 제거해 나가야 돼요. 우리 정치가 유난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당 체제가 지금 5당, 5당인데 이게 또 어떻게 뭐 짝짓기를 하고 어떻게 연대를 할지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 시기는 짧고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적어도 권한대행이라면 지금 가장 주어진 그 임무가 이 대선을 잘 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대내적 위기도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저 이런 부분은 입장을 빨리 정말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하겠다 얘기하고 안개를 좀 걷어내야 된다. 자꾸만 이것저것을 예. 지지율 고려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더라고. 뭐 제가 결국 여러, 뭐 예측이지만 그럼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그래서 거라고 저는 보시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출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박근혜 정권과는 사실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대행이 무슨 법적인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에게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게다가 권한대행이 다시 또 출마하면 또 다시 권한대행이 돼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정권과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는데 예. 사실상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교안 대행 본인을 위해서도 너무 그런 데 좌우되지 말고 자신이 쭉 걸어왔던 그 검찰의 길, 공무원의 길처럼 예. 당당한 판단을 내려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하나하나라도 좀 정의롭게 대처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막판 보수층과의 어떤 의견 교감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관측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의 핵심 의원들이 황교안 대행의 출마를 종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을 보면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월 17일 날 1차 예비 경선을 통해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세 분으로 압축이 되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18일 날 출마를 합니다. 그 경선 룰에 맞춰서. 그다음에 3월 28일까지 누가 추가로 등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 낮은 분들한테는 불공평 경선이 되는 거고 지지율 좀 높은 분들한테 아주 이롭게 되고 그것도 여론조사로 그냥 끝내 후보를 선출하는 아주 이상한 모양새의 그 자유한국당의 룰인데 황교안 대행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황 대행께서 예.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권한대행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2달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교안보 환경 아주 나쁘죠.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은 사드 보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음 대통령 뽑는
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황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입으로 이 대선 관리 엄정 중립을 지키면서 하겠다. 철저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출마를 하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출마하신다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실패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행은 대선일까지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정도고 국민의 박수를 받는 길인데 네. 그걸 만약에 버리고 출마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면 오늘이라도 입장을 내야 돼요. 대선일을 본인이 지정하고 본인이 출마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하셔서 입장을 빨리 내시는 게 좋고 제가 보기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대선일까지 55여일 남았다. 내일 기점으로 55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55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건 내일 정도면 본인이 대선일을 이야기하고 대선일은 5월 9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본인의 거취. 출마 여부를 이야기할 텐데 본인이 지정하고 본인이 출마하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하나 말씀 더 드리면요. 글쎄 이건 저의 순전한 예측이에요. 황교안 대행은 출마를 이미 접었는데 지금 말씀처럼 자유한국당이 무언의 압박 그리고 이미 특례 규정을 만들어놨고 황교안 대행 들어오시오. 당신 위해서 자리 만들어놨어. 이런 압력 때문에 하루 정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서 명분을 좀 세우고 그런 다음에 내일 정도 불출마 얘기하면서 공부하지 않을까. 저의 이런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행은 아마 최종적으로 네.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 결정 내리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추더라도 무한정 늦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룰을 놓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십니다. 출마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경선 룰을 바꾸고 한다면 또 다른 반발이 있으면 또 고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3월 말까지 우리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 물리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공약수를 찾아가고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대통령 후보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이 의원님 사실 이제 지지율이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1%도 안 되는 후보들이 지금 13명, 12명까지 지금 이른바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출마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1차 예비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은 1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돼요. 벌써 몇 분은 3명으로 압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13명이 나오더라도 3명으로 1차에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예. 몇 분이 그 1억 원의 기탁금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벌써 불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핑계로 황교안 대행, 홍준표 지사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둔 그 경선 규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출마하겠다고 하니까 막상 등록이 됐을 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다 등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 여당을 했고 한동안 원내 일당을 한 정당인데요. 저 당의 모습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1차에서 13분이 거론된다고 칠 경우에 어찌됐든 3분으로 압축한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나왔고 어떤 생각, 어떤 비전을 갖고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예. 토론회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여론조사로 딱 걸러버려요. 그리고 2차로 본경선을 하는데 추가로 몇 분이 또 들어올지 몰라도 토론 몇 번 하고 여론조사로 끝냅니다. 당원 50%, 일반 국민 50%. 세상에 여론조사로 당 대통령 후보 뽑는 건 처음 봅니다. 단일화를 할 때 대선 막판에 예.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 경우는 있어도 예. 공당의 정식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로 뽑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나중에 네. 보수 진영의 어떤 연대 후보 간 단일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연대 단일화를 염두에 둬도 지금 예. 자유한국당하고
대선 때 연대하겠다는 지금 쪽은 바른정당의 후보 한 분인데요. 과연 얼마나 그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를 해서 시너지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공당인데 자기 당의 후보를 뽑는 저 모습이죠. 그다음 황대행 이야기가 나왔다면 황대행이 출마를 했다. 여론조사 홍준표 지사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여론조사로 뽑기 때문에 황대행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요. 황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황대행과 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지는 그러면 상황. 대선 네. 구도는 3자 구도, 4자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엔 후보될 가능성이 큰데 뭐 아주 현재로서는요. 편하게 대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뭐 자유한국당이 입장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보다는 다른 쪽 후보가 되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한지 바람직한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선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이 선거 구도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항상 선거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경제 민주화를 누가 선점하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대선 프레임 정책 경쟁이었어요. 대결. 예. 무상급식이 프레임이 되느냐 뭐 이런 거인데 이번은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또 형성될 수 있지만 말하자면 쟁점축이나 갈등축이 딱 형성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여야가 이제 대결 구도를 벌이고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아직은 그런 구도가 안 잡히고 앞으로 잘 잡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지금 같은 얘기인데 예. 다자구도가 되는 거죠, 거의. 문재인 전 대표는 거의 확실한 거고 지금. 뭐 안희정 지사가 될지 이재명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현재 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쪽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국민의당에서 경선을 하고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누구 한 명이 뽑힐 거고. 예.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른바 광복 행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막 이랬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3지대에서 뭔가 이제 후보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후보가 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황교안 대행이 나온다. 황교안 대행이 나오면 바른정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하는 이 구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헌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됐는데 예. 그 전직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지는 사람과 어떻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자구도가 됩니다. 다자구도가 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내심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이 선거 구도가 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것들도 면밀하게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제 후보 연대 단일화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까요? 이미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연대의 생각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안철수 전 대표가 연대에 대해서 적어도 거부감. 외형적으로는 거부감을 예. 가지고 있고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점점 대선이 다가올수록 연대를 통해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래서 양자구도를 만든다면은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경선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당 경선 룰도 지금 현장 투표가 또 있거든요. 예. 그것도 선거인 명부 없는 현장 투표란 말이에요. 해볼만한 거죠. 선거인 명부가 있는 상황과 선거인 명부가 없는 현장 투표는 다른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상당히 치열하게 어떤 수싸움을 했던 건데 아무튼 거기서 후보가 돼서 그 후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른정당에 누군가도 연대할 수 있는 연대할 것이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가변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정당 체제가 5당 체제인데 예. 선거를 앞두고 이 5당 체제가 물론 합당되기는 시간이 짧지만 연대할 수 어떠한 있는. 형태로든 간에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같이 만난 게 아니냐. 사실 일각에서는 이제 당내 경선이 코앞인데 경선보다는 오히려 연대 쪽, 외연 쪽에 좀 삼지대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예, 오늘 그래서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는 지금 우리 당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금 삼지대 연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후보 선출 끝내고 네. 그 다음 작업으로 연대를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의 이 경선 룰 놓고 저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두 분 싸움은 아주 볼만한 싸움인데 정말 이 머리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단은 손학규 전 대표가
그 뜻한 바를 관철을 했어요. 배수의 진을 쳤죠. 경선 불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지금 최 교수님 현장 말씀하신 투표 대로 80. 현장 투표 관철을 상당히 했잖아요. 80%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인단이 없는 현장 투표예요. 그리고 지금 날짜가 중요합니다. 날짜가. 안철수 전 대표 4월 2일 선출 이야기했고 손학규 전 대표 4월 9일 이야기를 했는데 당 선관위에서 4월 5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못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4월 3일 날 민주당 후보가 1차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결선 투표가 없다면 그날 결정이 돼요.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4월 3일 날 결정이 되면 민주당의 지지층, 거기 선거인단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경선 경험도 있고 재미도 아마 느끼고 이분들이 국민의당으로 와서 현장 투표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역선택을 할 수 있겠다.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예. 민주당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쪽으로 이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이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뭐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결정한 거라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예.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지금 그 부분에 그런 대해서 면이 이제 있습니다.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하는데 손학규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한 그 안은 안철수 대표의 안입니다. 4월 2일 날 한 것을 4월 5일 날이라고 했다고 그러지만 1일, 2일이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컨벤션 효과는 주말에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구태정치의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구태 정치의 프레임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최 교수님, 이 의원님 얘기로는 일단은 역선택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측은 좀 가능하면 마지막 최종 판단을 늦게 4월 9일, 8일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는 좀 땡겨서 4월 1일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현장 투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광주 전남을 처음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광주 전남 이 호남 지역을 나중에 할 것이냐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지율이 안 전 대표보다 전 대표가 좀 낮잖아요. 지금 나오는 게. 그런데 현장 투표는 상당히 이제 손 전 대표가 관철해낸 거예요. 선거인단 없이 그야말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 나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경선하고는 사뭇 다른 거란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호남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만약에 이긴다. 1차 그 현장 투표를. 그럼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지역을 먼저 현장 투표를 하느냐도 굉장히 서로 이제 그 첨예했던 것이고 이번 날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 전 대표는 저러한 이유, 지금 TV에 나온 것처럼 저런 이유 때문에 4월 5일 한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 전 대표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절대 못 받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쭉 이제 국민의당의 경선 룰을 과정을 지켜보면은 상당히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서로 양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손 전 대표는 절대 여론조사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바일 투표가 되건 뭐 전화가 되건 절대로 안 된다 여론조사라는 건. 그런데 어쨌든 20%를 받았고. 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2010년도 경선 때 모바일로 큰 이제 상처를 받았잖아요. 손학규 전 대표가.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선거인 명부 없는 선거가 어딨냐. 조작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그걸 또 안 전 대표가 받았거든요. 이러면서 볼 때는 국민의당이 서로 저렇게 갈등하면서도 아니 경선 룰 가지고는 당연히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상당히 주고받기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보시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한 룰로 보십니까? 현재 결정된 현재 진행 상황만 현재 본다면. 룰로는 그러니까 룰로 손익 계산을 좀 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좀 더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장 투표를 하되 선거인단 없는 현장 투표 이걸 80%를 지금 관철을 시켰거든요. 원래 100%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경우 80% 하되 이 공론조사라고 해서 그 20% 했는데 뭐 그거 관철이 안 되고 여론조사로 됐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그래서 이 뭐 상당히 좀 더 얻은 것 같고 문제는 경선 일인데 이미 선관위가 4월 5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당 선관위가. 그것도 4월 2일, 4월 9일 절충점으로 4월 5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1차로 4월 3일 날 끝나버린다면 예. 손학규 전 대표가 4월 9일 이야기한 거는 민주당의 결선 투표가 4월 8일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날 4월 9일인데 만약에 민주당의 경선이 1차 4월 3일로 끝나버린다면 사실상 손학규 전 대표가 4월 9일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4월 5일이. 그래서 손 전 대표가 경선 룰 싸움에서는 상당히 그 소득을 얻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오늘 보니까요.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이제 보수층하고 이제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지지하던 일부 그룹이 뭐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좀 도움이 될까요? 글쎄, 뭐 정확히 어떤 그룹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뭐 팬클럽 일부가 네. 그 중에 아마 지도부가. 지도부 일부가 그쪽하고 뭐 손을 잡고 아마 지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 반기문 전 총장의 뜻과는 저는 상관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뭐 대선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또 얼마 후에 아마 미국으로 가 계실 것 같은데요. 하버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했던 분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다면 뭐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반기문 전 총장의 아주 강한 지지 기반은 충청 지역이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충청권에 지지 기반이 있던 분들로 알고 있는데 충청 지역 뭐 지금 경선을 해야 하는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도움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과연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고 최 교수님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좀 바른정당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이후에 선고 이후에 좀 뭔가 판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도 좀 공백인 상황인 것 같은데 김무성 재등판론이 나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영 뜨질 않잖아요. 아주 정체 상태고 아주 좀 딜레마한 것 같아요. 지금 보수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고 뭐 중도층의 지지도 받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러한 정당이잖아요. 바른정당은. 그래서 인용이 된 다음에는 지금 말씀처럼 뭔가 새로운 국면이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해왔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김무성 재등판론이 나오는 네. 거고 사실 김무성 재등판론은 인용되기 전부터 나왔던 처음부터 얘기예요. 예. 반기문 총장이 출마 불출마를 선언한 불출마하고 이후부터 나니까 왜냐하면 예.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했던 것은 반기문 전 총장의 뭐 길을 열어주기 위한 뭐 이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해석들을 했기 때문에 나름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불출마 선언해놓고 얼마 안 되고 다시 출마 선언한다는 게 아무리 정치 선거 국면에서 정치공학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분이 일단 없죠. 근데 워낙 지금 바른정당이 후보가 뜨질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당 간의 연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전 대표는 바른정당 내에서 어쨌든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본인은 불출마 선언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당이론적으로만 따질 계제는 아니지 않는가. 정운찬 전 총리의 합류가 바른정당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정운찬 전 총리는 국민의당 쪽에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국민의당보다 이제 바른정당 쪽으로 좀 기운 것 같아요. 네, 많이 기운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전 기본적으로 뭐 정운찬 총리가 만약에 바른정당에 입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하나 뽑고 이런 구도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박지원 대표의 얘기로는 국민의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합니다만 그래봐야 그 차이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바른정당과 이런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갖고 회합을 갖고 연대 회동들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가닥이 잡혀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자 간의 여러 가지 그 암중 모색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딱 여기서 공식적으로 여기서 경선 후보가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예. 대단히 가변적일 것 같고 서로들도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만나보면서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의 예, 진로, 바른정당 활로. 정말 위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운찬 전 총리가 뭐 바른정당에 입당한다 해도 이분도 지금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싸우는 이 상황을 뭐 세 분이 비슷한 지지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뭐 유승민, 남경필 두 분이 좀 더 나올 거고 뭐 정운찬 전 총리가 뭐 좀 떨어지게 나오겠지만 이 세 분이 경선한다는 그 의미인데 네. 지금 바른정당은 국민의 관심을 지금 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른정당이 제시한 어떤 국민의 이 와닿는 국민에게 와닿는 보수. 어젠다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한 어떤 정말 몸부림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당이 위기가 생기니까 이제는 파가 갈려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의총에서도 뭐 욕설도 김무성, 나왔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똑같이 이 심각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라앉다 보니까 서로 내 탓을 하는 이런 양상인데, 이게 더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바른정당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그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지상파 TV 첫 토론회를 갔는데 민주당 결과 또 경선 과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정치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